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지금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있지를 못합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뭐 특별보금자리 론이니 뭐니 이렇게 부양정책을 펼쳐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20년 만에 지금이 제일 없어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양정책을 펼쳐도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거의 반토막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최소한 25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네.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 텐데. 그러니까 뭐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이. 요즘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아, 네. 어제 또 강연을 오셨어요. 아하. 주말에 저 일합니다. 네. 부동산이 지금 분위기 컬러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지금 매매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전세가도 이제 호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많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다는 아닐 테고 뭐 몇몇 지역이겠죠. 아니면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전체적인 아직 이제 통계 데이터로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제 그런 네,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호가를 보게 되면 네. 거의 상당수 지역에서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가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제일 강하게 모습이 나타나고 반등하는 있습니다.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강하게 반등하는 곳은 지금 송파구입니다. 송파? 워낙 많이 빠졌죠. 거기. 그렇죠. 워낙 많이 빠진 그 그럼 반대급부로. 송파, 노원 이런 데겠네요. 네, 일단 송파 그다음에 강남, 네, 동작 이런 데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을 세종, 보이고 있죠. 송도 이런 데 아닐까요? 아,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네. 전국적으로 영역을 좀 넓히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어디가 제일 뜨겁냐면 이제 세종이 굉장히 또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이슈로 인한 용인시 처인구가 굉장히 또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네. 이제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요 화면이 이제 요게 이제 매매 전세가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이제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부터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매매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가장 전국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많이 간 곳이 용인시 처인구죠.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가장 많이 했고 그다음 세종이고 그다음 이제 성남시 수성구, 송파구, 뭐 수원시 용통구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보이죠. 수원 영통도 저게 뭐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용인 또 근처고 하고 또 수원도 작년에 또 그러니까. 하락을 많이 해서 네. 최근에는 좀 단기 바닥을 찍고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거? 네, 고양시 일산 서구는 저 왼쪽으로 쭉 여전히 가 있네. 지금 계속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여전히 이제 상당수 지역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들에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호가 위주로 좀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지역들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여의도죠. 여의도 지금 부근에 보시면 네. 요게 지금 매매가의 최저호가 데이터인데 최근 1개월 동안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10%씩 상승한 곳들이 있습니다. 10%, 7%, 뭐 3%. 네, 3%.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세가도 보시면 전세가도 요게 보시면 동독삼성 내 전세 살던 데인데. 네. 전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상승하고 있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상승해요. 지금 대흥, 뭐 태영 뭐 이런 것들이 100% 넘게 예, 저건 한번 뭐 약간 볼게요. 잘못된 아마 거 이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이제 최근에 저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흥동에 이제 대흥 태영 같은 경우도 전세가 이제 13억 2천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최저가 지금 14억 5천까지 이게 이제 지금 호가죠, 올라왔습니다. 호가. 호가죠. 저 30평형입니까? 네네. 요게 이제 33평이고요. 네. 근데 호가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실제 거래가 또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럴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네. 전세가마저도 지금 이제 상승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이런 우리가 모습을 좀 떨어진 보이고 거를 있습니다. 반영하는 것 하고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내 주식해서 부동산 사야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 2, 3년 안 좋을 거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주식하다가 지금 뭐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런 생각
네, 드는 충분히 분들이, 그러실 예.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다시 또 대세 상승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고민들이 좀 많으실 텐데. 지금까지는 저기 집 사가지고 거기서 저 담보가치 높여가지고 거기서 대출 받아서 주식하는 게 더 빠르긴 빨랐는데. 아 워낙 이제 집값이 빠르게 올랐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집값이 한 작년 연말 하반기부터 쭉 빠져갖고 올 네. 초까지 이제 정말 많이 빠진다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이제 바닥 찍고 다시 가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잠깐 데드캣 바운스 후 이제 다시 이제 침체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그때 꽤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2009년에 상당한 반등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10년, 11년, 12년, 13년 4년 연속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뜨거웠던 어떤 상승장 이후에는 보통 이제 이런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올해 초에 정부에서 또 강력하게 또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빠르면 올해 여름이나 가을 늦어도 올해 연말이나 24년 초부터는 다시 대세 하락을 시작할 거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걸 저 김기현 대표께서 작년에 언제 재작년인가 작년에 재작년 21년 10월 달에 하락한다고 그때 이제 그때 하락 얘기를 해가지고 예. 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욕 좀 드시다가 이제 최고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때 사실은. 욕 좀 드셨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21년 10월 달에 이제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저로의 매도 기회가 왔으니까 매도 기회다. 무조건 빨리 팔아라라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배팅 하셨죠 그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데이터로 보니까 또 정확하게 또 맞아 떨어졌었고. 그래서 지금 반등은 그냥 데드캣 네, 지금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일 죽은 줄 알았더니 쭉 해서 쭉 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좀비캣? 일단 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일단 사람들 소득 데이터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년 만에 처음. 20년 만에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데 네. 이런 모습이 지금 20년 만에 처음 나타나고 있어요. 뭐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득이 뭐 월 기준으로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었는데 매월 1월 달이랑 매월 7월 달은 항상 올랐거든요. 요게 그 통계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주황색이 사람들의 이제 소득입니다. 네. 자, 근데 보시면 이렇게 툭툭 오를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이제 매년 1월 달이나 매년 7월 달에 이렇게 소득이 올랐어요. 보너스예요? 아니요, 이제 연봉 협상을 그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1월 달이랑 7월 달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20년 내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데이터 보시면 이렇게 툭툭 오르잖아요. 요게 이제 매년 1월 달하고 7월 달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알 수가 있는데 네. 보시면 다른 때보다 이때 코로나 때 21년 7월 달이랑 그 다음에 22년 1월 달 요때 사람들 소득이 크게 이전에 오르던 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자산도 많이 올랐지만 사람들의 소득도 이때 또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22년 7월 달에도 연봉이 올라야 되는데 22년 7월 달에도 소득이 안 올랐고 23년 1월 달에도 소득이 안 올랐습니다. 지금 소득 데이터를 주황색을 보시면 네. 소득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저게 전년 동월비입니까? 전년 동월비는 아니고 그냥 이제 월 단위 기준으로 그냥 네, 숫자를 전월비. 그렇죠.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소득이 지금 증가하고 있지 못하는 지금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요 데이터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을 살 때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몇 배가 되느냐 이 데이터를 체크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PIR이라고 해서 Price to Income Ratio 그래서 그렇죠. 소득 대비해서 내 집값이 몇 배냐
그러니까 몇 년치 모으면 그렇죠. 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집값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평가하는 이런 지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지표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고 그다음에 사는 소득 500만 원에 변하지 않는데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뭐 4%에서 2%로 떨어지면 주택 원리금 상환이 금액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바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PIR이랑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서울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게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는 지금 몇 배냐면요. 23.4배입니다. 23년 모아야 돼요? 23년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빨간색은 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 맞습니다. 빨간색일수록 고평가이고요. 네네. 밑에 이제 저 때는 몇 년이에요? 요 때가 14, 15년입니다. 아, 그래도 요 때는 12배밖에 안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내가 23년 정도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정프로님께서는 네. 세후 소득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오세요. 네. 그럼 이 500만 원 중에 얼마 정도를 주택 원리금 상환에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50? 대출 이자 갚는데 150. 예. 150 정도면 괜찮겠죠. 네. 한 40%인 한 200만 원은 어떠세요? 아니, 40%면은 200만 원. 200만 원이면 어떠세요? 200. 부담되지. 300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애가 뭐 셋이란 말이야. 그 정도도 나쁘진 않죠. 네. 그렇죠? 한남하겠지. 그렇죠. 우리가 좀 빠듯하지만 그래도 뭐 서울에 내집 내 집 마련 하나 하니까. 마련했다는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23.4를 0.4로 나누면 내가 40% 주택 원리금 상환해서 내가 몇 년을 갚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의 55년 정도 돼요. 네. 자, 그럼 우리가 나이 30에 집을 산다고 봤을 때 80까지 갚아야지. 55년이면 80대 중반에서야 내 집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칫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내 집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즉,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보다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싸 보이니까 좀 지금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너무 비싸고요. 역사적인 평균 지난 한 20년의 평균이 몇 배냐면요. 네. 16배입니다. 16배. 16배. 16배를 0.4로 나누면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세부터 40년이면은 70세. 70살에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저점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도 한 12배 정도 갔었고요. 네. 네. 2010년대 한 2014, 15년에도 한 12배 갔었습니다. 자, 그럼 2020년대에도 12배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0년대에도 있었고 2010년대에도 있었고 근데 이때는 소득은 계속 올랐는데 네. 이제는 소득이 감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22년 1월 이후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2020년대에는 과연 12배까지 안 올 거냐. 물론 안 올 수는 있지만 아무리 못해도 16배까지 와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12배까지 만약에 오면은 그럼 30년 갚으면 돼요. 그러면 30살에 집 사면 60세 때 내 집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미국 사람 30년 목이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보는 거네. 예, 그러면 이제 은퇴할 때 정도 내 집 된다. 이러면 사실은 내 소득의 40% 쓸 수 있죠. 지금 몇 배죠, 지금? 지금이 24배. 23.4배입니다. 내린 게 23.4배. 네네, 내린 게. 그러면 여기서 거의 반토막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최소한 25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혹시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을 사는 사람 혹은 뭐 저 전세 들어가는 사람 다 대출이잖아요. 다 대출이죠. 뭐 대출이 이제 상당 부분일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어쨌든 전세를 들어갈래도 내 돈을 준비해서 들어갔어야 됐고 혹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굉장히 힘들게 전세금 마련하고 이랬으니까 이제 그 전세금 자체가 많이 좀 못 올라갔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을 워낙 뭐 쉽게 막 맞아요.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12배 혹은 뭐 16배 정도가 평균이었다면 이제는 20배 혹은 뭐 그 이상이 평균이 되는 상황이 온 건 혹시 아닌가. 아,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조건 12배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역사적인 평균이 16배 정도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레인지를 네네네네네. 25에서 40%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시대만 살아왔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2014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또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금리와 더불어서 전세자금 대출 그래서 대출을 끌어다가 내가 전세를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또 집값이 올라가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우리가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뭐 고금리 고물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저금리 저물가 시대는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결국엔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빌려다가 전세를 살거나 집을 사는 이런 어떤 수요를 아무래도 조금 줄이는 그런 요인으로 저는 작동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또 데이터로 알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의 소득과 집값과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은 바로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얘가 이제 높으면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때가 한 2015년이 가장 좋았거든요. 네. 71.7 서울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 들어올 때가 대출 끌어서 집을 사는 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요건 이제 집값이랑 뭐 금리 이런 걸로 이제 데이터를 내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달에 내가 500만 원을 벌면 30% 정도인 150만 원을 주택 원리금 상환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부담이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고점 이때 71.7에서 지금 30.2니까 반토막이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이 얘기는 내가 150만 원을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썼다라면 지금은 2배가 넘는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부담스럽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이 왜 데드캣 바운스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그거는 바로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많은 지금 언론에서 지금 뭐 거래량이 뭐 전월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거래량이. 네. 자, 그런데 보시면 서울 기준으로 월 평균 거래량이 6,000건 가량 됩니다. 6,000건. 정확하게 5,962건입니다. 평균이. 네, 평균이. 실거래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요. 근데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한 이때 3월도 3,000건이 조금 넘습니다. 반이네, 반. 반토막이에요. 평균 거래량의 반.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2009년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그리고 2010년부터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때 데드캣 바운스 장에서는 이때는 거래량이 뭐 8,000건, 9,000건씩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게 왜 없냐면 아까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에서 보셨지만 아무리 정부에서 뭐 특별보금자리 론이니 뭐니 이렇게 부양정책을 펼쳐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20년 만에 지금이 제일 없어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양정책을 펼쳐도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대세 상승장이다. 그러면 어떤 거래량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2013년에 바닥을 다졌거든요. 그리고 2014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 평균 거래량이 나오면 6,000건, 7,000건의 이런 꾸준한 거래량이 어때요? 1년 이상 터져야 됩니다. 이때도 잠깐 한 몇 개월, 6, 7개월 나오다 말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래량이 아니라 이런 거래량. 그래서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서 이게 한 1년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건 이제 전세죠. 아니요, 이거는 매매입니다. 매매예요? 예, 매매. 서울 전체. 서울 전체. 그래서 네네. 예, 매매가 굉장히 지금 매매 시장이 약하다. 이렇게 결론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아 근데 3월에 3천 건이 나왔어요? 네, 3,000건 조금 넘었습니다. 그것도 늘어서 그런 거죠. 늘어서. 그때 600건인가 뭐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네. 이때 보시면 이때는 700건, 500건, 575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서울 전체가- 1,000만.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코로나 때 이제 이 코로나 버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전세 얘기도 하겠지만 이 코로나와 임대차 3법 때문에 사실 매매가나 전세가가 너무 말도 못하게 너무 심하게 올랐고 그래서 이제 근데 금리가 너무 싸다 보니까 20, 30 세대 분들이 미래의 가수까지 싹 다 끌어다가 그때 영끌을 해서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살 사람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죠. 네네네. 네. 그 전세를 뭐 지금 원희룡 장관은 이 전세 제도는 그러니까 뭐 네. 역사를 네, 수명을 다했다. 수명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근데 뭐 나라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런데요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매매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매매가 아니라 전세 거래량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전세 거래량이거든요. 서울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일정하네요, 이거는. 일정한데 최근에 거래량이 급등했었네.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저 언제예요, 저게? 이게 이제 올해 2월하고 3월입니다. 전세가 거래가 그렇게 많았어요? 네. 집을 안 사니까 전세를 했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이제는 만만하다라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매매가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게 전세가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전세는 아무리 못해도 한 무릎 정도까지는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가격이. 자 그리고 전세가 서울뿐만이 아니라요. 전국을 다 보면 전국도 어때요? 전국도 전세 거래량이 사상 최고 거래량이 터졌죠.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전세를 찾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전세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제가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서울 이제 전국이 다 똑같고요. 서울 기준으로 이제 거래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매매 시장은 지금 요 파란색 선이 매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의 숫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숫자 대비해서 거래량이 느는 속도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전세를 보시면 전세는 어때요?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매물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찾는 사람이 많아서 거래량은 늘고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 올라가지.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전세는 우리가 뭐 어떤 경기 침체가 없는 한 전세는 머지않아 지금 이미 바닥을 다진 것도 있고요. 그럼 그 전세가 오르면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던데 매매가도. 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2009년에 데드캣 바운스 장이 나타났을 때도 그때도 매매가는 올라가고 그때 전세가는 올라갔는데 그리고 2010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매매가는 계속 내려갔는데 전세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매매가가 결국엔 올라가요. 네. 하지만 전세가가 당장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매매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냐? 그러기에는 지금은 갭이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전세 시장이 안정부터 먼저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매매가의 안정은 지금 이제 단기 반등이고 조금 더 좀 찐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우리가 바닥을 좀 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세 사기 이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우리가 전세 네. 에스크로 네.
이게 외국 같으면 전세 제도도 없지만 매매할 때도 다 에스크로 해가지고 다 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 갑자기 금매 나왔으니까 5천 빨리 넣으세요 뭐 이런 거 막 하잖아. 네. 그것도 넣어요 보면. 네, 그렇죠. 딱 저거밖에 없어. 넣고 나서 카톡. 네. 신용사회는 신용사회 우리가. 네. 근데 이게 내가 볼 때 법제도를 좀 강하게 바꿔야 될 텐데 그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전세 사기가 있어요. 네. 전세 사기는 뭐냐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우리가 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시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할 때 가격을 확인할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업자들이 짜고, 예, 호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호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통정매매 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도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정보의 투명성부터. 그래서 빌라나 뭐 다세대, 그다음 오피스텔도 매매가와 전세가와 호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구축이 좀 되고 어떤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가 있고 그다음에 정확한 용어는 역전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매매가보다 이제 전세가가 높은 거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걸 우리가 명확하게 역전세라고 하는 거고, 깡통전세. 예, 요게 이제 깡통전세고, 요것 때문에도 이제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빌라, 오피스텔 이런 시장이 이제 역전세 문제로 많고, 네. 근데 이제 용어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전세 하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그동안은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오르기만 했는데 최근에 전세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전세가 하락을 이제 역전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이 전세가 하락이 상당한 문제가 지금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요게 올해 여름부터 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올 여름이요? 네. 얼마 남지 시작됐네 이제. 그렇죠.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한번 반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지도 좀 많고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전세를 좀 보시면 예, 전세가 이때 19억까지 갔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얼마냐면 이제 한 14억, 12억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게 네네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21년 가을 연말서부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2년 더하면 언제죠? 23년이죠. 올 가을부터. 올 여름 가을부터 시작이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이 돈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올해 여름 가을부터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매물을 더 많이 쏟아지게 만들 그런 요인이 될 거고. 네네. 그래서 매매가 상승보다 매매가 하락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올 가을부터 아마 가격이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셨는데요. 그건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건 뭐 금방 네. 또 답이 나오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부동산 이야기 좀 한 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네요. 나눠봤고요. 데드캣 바운스 네. 사지 마라. 네,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사면 안 된다. 지금 사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죠? 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들어가서 위즈덤 칼리지 패밀리 에디션. 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아이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부모 수업.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선된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5월 가정의 달 한정으로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우도 여행. 50만 원 상당의 유러피안 힐링 리조트 혼데르트 힐즈 숙박권과 훈데르트 바서파크 입장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한정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